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톡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장윤미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너무 덥고요. 또 더운 날씨에 시원한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쵸.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뉴스들, 뭐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이랄지 아니면 또 수해로 또 돌아가신 분들이 워낙 또 많으시다 보니까요. 그렇게 그쵸. 좀 가벼운 마음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좋은 소식들만 돌리면 좋을 텐데, 일단은 뭐 아직 비 피해도 수습이 되지 않고 있고 네. 그런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많은 분들의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뉴스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또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학생이 때리면 맞고 학부모 폭언에 냉가슴. 4대강 사업 다시 논쟁의 수렁으로. LG 일가 75년 만에 첫 상속 분쟁.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학생이 때리면 맞고 학부모 폭언에 냉가슴이라는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직사회가 정말 들끓고 있습니다. 교사의 사망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료 교사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모아보면 악성 민원에 굉장히 좀 고질적으로 시달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고인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년차, 그러니까 저연차 교사분이셨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학년 학급 담임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곳이 학교 공간이었고,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말 따르면은 본인이 이제 좀 반차를 내고 이제 집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학교의 다른 공간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유서가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사망하게 됐는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유족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장소로 학교를 선택했다는 건 그거 자체가 메시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 그러면서 여러 동료 교사분들의 제보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측에서 그 관련 반에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이들 간에 좀 실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이마를 연필로 이제 긋는, 이제 어느 정도 수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피해를 당한 아이의 이 학부모가 끊임없이 연락을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동료 교사에게도 아니, 어떻게 내 이제 개인 번호를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연락이 지속적으로 와서 좀 이제 끔찍하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교사 한 분의 극단적인 선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올 것이 왔다,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게 이 교계, 학교 선생님들의 좀 전반적인 분위기여가지고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그리고 아동들이 이제 어느 방식으로 또 학부모들이 어떻게 교권을 침해왔는지에 대한 좀 공론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서희 초등학교가 몇 시간 만에 이 최초 입장문에서 언급을 했던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그런 이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삭제가 됐나요? 왜냐면 이 부분이 아이들끼리의 좀 실랑이, 좀 문제로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처음에 냈던 학교 측 입장을 정리한 부분에는요.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제 비화하진 않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절차로 돌입하진 않았다. 잘 마무리가 그 상황에서 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입장문에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한 부분과 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해명의 내용으로 넣었다 그러면 틀려서 뺀 건지 아니면 뭐 소명을 할 필요가 없어서 뺀 것인지 좀 한번 가늠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유언비어들이 사실 난무하기는 했어요. 이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와 1학년 담임교사 업무,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업무의 과중함이 큰데 그걸 했다라는 것도 확인해봤더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 나이스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이제 본인이 그 자원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1학년 교사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고요. 또 인터넷상에서는요, 이 학교 학급의 학부모인 것처럼 올린 사람이요. 이 반은 문제가 많은 반이었다. 그동안 담임이 한 뭐 2번인가 3번 바뀌었고 한 3번째 오신 선생님이 지금 이 선생님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담임 교체는 없었던 학급이고요. 애초에 신학기 때부터 이제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좀 가르쳤던 반이어서 이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인터넷상에 오가기도 했지만 학교 측에서 이걸 바로잡는 과정 중에 처음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해명을 내놨다가 이 부분이 빠지니까 또 의구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유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원인이 좀 밝혀져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고인이 학교에서 생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서는 없지만 학교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주변에 좀 고통을 토로했다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급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학부모의 어떤 민원 제기가 좀 과도한 측면은 있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이분이 2년 연속 1학년 담임을 맡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1학년이랑 6학년이 조금 기피하는 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6학년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이제 물리력도 막 이제 덩치도 커지고 하면서 말도 듣지 않아서 좀 고충이 있다면 1학년은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데 한 학급에 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인데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바로 이제 학교 오잖아요.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교사가 아이 한 4-5명을 돌보다 보니까 손을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부모님들은 그 격차가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느껴지니까 여러 민원을 제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돌아가신 교사분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학급 부모님들에게 쓴 손글씨가 또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들,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축복받은 1년이었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좀 정갈한 글씨로 쓰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다시 이게 선생님들이 1순위로 지망하진 않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1학년 담임교사를 어떤 사명감을 갖고 맡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선생님들은 나는 아직 그냥 죽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사지로 내몰리는 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계셔서 정말 특단의 대책,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서희초등학교의 민원 수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라는 이 교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수준이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좀 안타깝죠. 이게 특정 학교가 이제 다 언론에 알려지다 보니까 어디에 위치한 뭐 부모들은 어떤 직업군이 많은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몇 년도에 있었던 뭐 악질성 민원이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연도를 왜냐면 아이들이 특정될 수 있고 부모가 알려질 수 있으니까 2002X년에 이런 민원이 있었다라고 해서 교사들 제보가 지금 취합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 누군 줄 알아? 나 아무개 아빠인데 당신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이런 이제 전화를 받은 교사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 선생님들 인터뷰를 봤더니 요즘은 일단 학부모 직업을 쓰지 않고요.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보니까 일단 쓰지 않고 그런 정보를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뭐 부모 직업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하진 그렇죠.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전혀 뭐 관심도 갖지 않는데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이 사안, 뭔가 문제가 불거지면 그건 그대로 좀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나 누군지 아느냐, 나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문제 삼고자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의 겁박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읽히니까요.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당신 선생님 맞냐? 이제 선생님을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의 잘못을 좀 질책할 법도 한데 아이를 왜 제대로 학교에서 건사하지 못했냐? 당신이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지 못한다면 선생님 자격이 없는 거다. 저희 때는 사실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저희나 상상할 수 없죠. 예, 부모님이나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선생님에 대한 뭐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언급하는 건 대다시 금기시 돼 있었어요. 그렇죠. 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렵기도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이번에 또 촉발하게 된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지칭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뭐 학교 측에서 공론화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당 교사에게 이야기했다는 부분, 그리고 더는 함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종용했다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일기를 분석한 경찰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사안으로 이런 선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긴 보는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폭제가 됐다면 반드시 좀 점검하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교사들이 이 교육 특구인 강남과 서초를 떠나고 있다. 너무 이제 교육열이 높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워낙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쇄도하게 되고 그만큼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하기 좀 열악한 환경이다라는 좀 인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기피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뭐 강남, 서초, 특히 서초동에는 이제 중앙지방법원이 있고 검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법조인들의 사무실도 많이 많고 인근에 거주지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 부모의 아이들인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그냥 건너 풍문으로 뭐 서초 지역에서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부모들이 법조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정말 법적인 절차로만 가져가려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대단히 고충이 크다고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전보 결과 전출입 현황이라는 이런 집계 내역이 있는데요. 보면 강남 서초에서 다른 자치구로 학교로 옮긴 선생님이 438명인데 반대로 이 강남 서초로 옮긴 교사는 4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학급 수는 고정적인데 들어오는 선생님보다 나가는 선생님이 더 많으면 선생님을 메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신입 교사로 메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기피하고 본인이 뭐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멀어서 뭐 1순위로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은 오히려 교육 현장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 하드코어인 상황에 또 그러네요. 내몰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 서초엔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나가려고 하는 나가려고 교사분들은 많아서 교육청이 최근에 이 지침을 바꾼 게 있는데요. 원래는 5년 이상 근무 후에, 그러니까 한 개 학교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한 후에 전출을 하는 규정을 강남 서초에 워낙 안 오려고 하니까 10년 동안 근무하는 걸로 규정이 바뀐 게 꼭 이 사건 이전이긴 하지만 네. 그만큼 이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지가 되고 있었고 감지가 되고 그러게요. 있었던 사안인 걸로 보여서 교육열이 물론 강할 수 있죠. 이제 소득 수준이 비교적 타구에 비해서 높다라고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좀 건강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아이만 두둔하다 보면 다른 아이들은 그렇다면 뭐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건지 그런 그 본인의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방향은 아닐 테니까요. 여러모로 그러게요. 좀 아쉽습니다. 이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의 분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료 교사와 또 예비 교사들이 줄지어 조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문으로 이제 향하는 길가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근조 화환으로 가득 네. 메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교사들도 같이 좀 분노하고 좀 억울한 마음도 네.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요.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조문만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원래는 분향소가 해당 학교에도 설치가 됐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뭐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분향소가 이제 정리가 됐는데 네. 교육청, 강남서 쪽 교육지원청에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한 선생님은 조문하러 왔다가 보니까 손이 모자란 거예요. 이제 의견을 표명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 제자들, 학생들, 뭐 여러 학부모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이라도 좀 거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있는다. 굉장히 더운 날씨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계셨고 한 좀 연령이 지긋하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딸이 학교 선생님인데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남일 같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더 좀 마음이 울렸던 건 지금 교원대 학교나 교대에 다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은 이게 바로 미래의 일이고 지금 돌아가신 극단적 선택을 하신 선생님도 2년차 교사였어요. 네. 200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바로 위에 선배가 이렇게 고통을 해소하지 못해서 교육 현장에서 사망하는 걸 목격하는 후배 입장은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그냥 사교육계로 가자. 내지는 다른 자격증을 따서 다른 방도를 좀 모색해보자. 진로에 대한 고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네. 참 마음이 아프고 말씀 주신 대로 화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한 1,500개 이상의 화환이 왔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문구들도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도 있지만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문구도 상당히 많고요. 이제 남일 같지 않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큰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말 네. 울분을 토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주말에 이제 종로 보신각 쪽에 선생님들이 사실상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네. 이분들이 뭐 꼭 정교조 소속이다, 교총 소속이다도 아니고 네. 모인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그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내가 힘이라도 보태자, 그리고 의견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나오셨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집회를 하는 동안 상당히 울먹이고 흐느끼는 소리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집회는 좀 유례 없다라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교권 향상을 위해서 나오신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단순히 그런 문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교권, 나아가서 이건 선생님의 생존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지켜줄 것이냐. 이게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교총이나 뭐 교직원 노조 측에도 상담 전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입 의사를 밝히시는 분이 이 일을 이 직후에 상당히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이 교육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가 상당히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고 이 울분으로 좀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뭐 모이기도 하지만 이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합니다. SNS에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의 하소연과 분노의 글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소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해당 이제 SNS 글을 보더라도요. 아이가 막 난리를 치고 교사를 쫓아와서 이제 멱살을 잡고 한다. 그리고 교사를 아이가 때려도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호통쳤다는 이유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동복지법 위반도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좀 포괄적입니다. 그쵸. 아동의 정서적인 학대. 이게 실질적으로 가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뭐 고언을 막 이제 고성을 질렀달지 혼냈달지도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서는 정서학대로 보이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학교는 아니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이제 오줌을 잘 못 가리지 않습니까? 네, 그 나이 그쵸. 아이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셀까봐 기저귀를 2개를 채웠는데 그걸 아동학대로 고소한 어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기소되지는 않았고 다른 또 케이스에서는 유치원이니까 아이가 너무 울어서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라고 작년에 보살펴줬던 선생님 반으로 잠깐 보냈습니다. 그걸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는데 선생님들은 이걸 기소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건은 기소까지 됐었거든요.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고소고발이 너무 난무하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실제로 기소까지 가지 않는 무혐의로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래도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그것도 혐의를 받는 그렇죠. 피의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요. 내가 정말 교편을 계속 잡아야 되냐라는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 인권 물론 중요하다. 그러면 교권은 내팽개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 유명인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고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 많은 정보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족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너무 그럴싸하게 유포가 되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임 교사가 한 2번, 3번 교체됐다. 마치 학부모인 것처럼 올려요. 그러게요. 이거는 이런 어떤 비극을 하나의 본인의 뭐랄까요? 거짓말하는 이해가 되지 창고로 않아요. 예, 그냥 이용을 하는 거죠. 또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뭐 유서는 사실 발견되지 않았던 게 팩트입니다. 근데 뭐 유서가 나왔다. 그 부분을 경찰이 가져가서 알리고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요. 또 방송인 김어준 씨 이야기가 많이 환기가 되는데 뭐 국민의힘의 3선 의원의 손자녀의 일이었다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했어요. 물론 방송 중에 이 부분은 더 좀 정보가 취합돼야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다, 정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요. 이제 3선 의원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3선 의원 하니까 대단히 특정이 추려졌던 되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본인의 SNS에 아주 이야기를 했어요. 내 뭐 외손녀는 뭐 몇 살이고 친손자는 지금 뭐 그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 글을 또 최초로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이 있다라고 해요. 이제 한기호 의원이라고 특정하진 않았는데 그 학교에 사실 뭐 국민의힘 3선 의원의 손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그런 걸로 알리고 있다는데 그 여성이 해당 의원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용서를 해달라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단죄가 될지는 사실 봐야 됩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의 3선 의원이라고 했을 때 특정이 된다고 볼지. 왜냐하면 명예훼손 기본적으로 누군지 알아볼 정도의 특정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나운서를 폄훼했을 때 무죄가 나왔던 게 아나운서, 뭐 국회의원 이런 직업군으로는 딱 누군지가 이게 특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건 사실 가짜 뉴스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피해자 분 그리고 유족분들한테 또 2차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좀 짚어볼게요. 지난 18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상대로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처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네네. 그 폭력의 수위랄까요? 이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전치 3주의 상해가 나왔고요. 이 선생님은 어쨌든 트라우마로 학교 그렇죠. 출근은 못하고 계시고 여자 선생님이셨고 네. 이건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학생은 6학년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지도를 한 겁니다. 이 상담 시간에 이 아이가 가야 되는데 체육 수업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도를 하던 중에 선생님을 때린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이 선생님의 진술과 이 남편분이 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맞아요. 올린 글이 있는데 그 본인의 부인이 맞는 순간에도 이때 내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호통을 치면 이게 또 아동학대 된다던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소리 한 번 내지 그쵸. 못했다는 거예요. 막말로 끽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맞으신 거죠. 폭력에 노출이 됐던 겁니다. 물론 학부모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일반 아이들과는 좀 다른 아이다. 경계성 지능 상태에 있는 아이라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특수 학급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래서 약도 먹고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해달라, 더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예, 경계성 지능이더라도 선생님을 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 정도의 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문제 삼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들이 학교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주변에 이제 선생님인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자조적으로 학생이 아니라 고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한번 짚는 것도 2번, 3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에 보면 휴식권 그리고 뭐 사생활의 보호권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같이 갈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렇죠. 교육 현장에서는 악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너 일어나라 라고 하면 학생한테 휴식권 있는 거 모르세요? 이런 취지로 그 휴식권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너무 과도한 어떤 공부나 이런 상황에 좀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고 사생활의 보호도 너 휴대전화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된다. 왜 제가 제 핸드폰으로 뭘 보는 거에 문제를 삼으세요? 저는 사생활의 보호를 그 권리로서 보장받는데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커서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게 또 선생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재정비에 시동을 걸고 나서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또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정책으로 비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요, 이걸 저는 정말 이제 한 교사가 사망했고 그것도 극단적인 선택을 사망했는데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보 교육감 체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제 진보 보수의 문제일까? 물론 이제 진보 교육감 측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상대적으로 더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은 있는데 제가 교사 출신 변호사분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본인도 학교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치되거나 배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말씀대로 너무 학생 인권,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체벌이 뭐 금기시되거나 금지되지 않았고 그랬죠. 법적으로도 그걸 제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위가 상당히 높게 좀 그랬죠. 인격적으로 좀 모멸감을 가질 정도의 체벌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솔직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학생 인권에만 너무 방점이 찍힌 나머지 이제는 또 아이가 많아봤자 한두 명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한데 학교에서 혹시 뭔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많은 학부모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가져가는 게 궁극적으로 많고 학생 인권 조례에 만약에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그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퇴행시킬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게 교권과 학생 인권을 같이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좀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잠깐 키웠다가 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네. 거기는 선생님을 만날 때도 저희는 계속 전화하고 이래서 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네. 막 찾아가기도 하고요. 선생님한테 반드시 고지할 의무를 규율한 이런 주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아이를 어떤 선생님이 지도하는 목적으로 하다가 뭔가 학대나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면책을 해주는 또 조항도 있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도 유사한 법안이 많이 올라간 있어요. 선생님이 정말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뭐 교육 현장에서 아이를 좀 바로 잡아주는 그 과정 중에서 뭔가 이건 아동학대다. 뭐 이를테면 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동 정서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책을 좀 크게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전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식에 좀 보완도 필요해 보여요. 내 아이 물론 너무 소중하죠. 근데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너무 시험을 못 봤는데 기가 죽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 문제 좀 내주세요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어 오는 학부모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의 교과 이런 부분이 성적이 반영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아이의 기가 좀 살았으면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 그러게요. 드릴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1학년 특히 이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아이들 들어가는 과정을 저도 뭐 주변에서 보면 사진을 찍거나 뭐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떤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진짜 교실까지 제대로 들어간지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눌러서 학부모한테 통지되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달라라는 민원도 접수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과보하면 그 그러게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저도 주변에서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놓고 좀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학교나 아이한테나 그게 최선의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학부모로서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 학생이 때리면 맞고 이 학부모 폭언에 냉가슴이라는 주제로 안타까운 사건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4대강 사업 다시 논쟁의 수렁으로입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죠. 이런 가운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이 또 한 번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원 결과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게 사실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주 핵심 공약이었잖아요. 그랬죠. 실제로 이제 추진도 됐고. 네. 그런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번복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감사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에 굉장히 큰 수혜가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상당히 환경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심을 좀 밑을 깎아서 4대강 사업 같은 게 제대로 됐으면 물난리가 나지 않았겠냐는 게 주요 골자예요. 네. 그래서 치수 사업을 일원화 한다라는 어떤 그 목적 때문에 이 물과 관련한 게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과거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치수 관리는 이게 물이라는 건 정말 국민들의 어떤 재해와도 관련되지만 이 식수랑도 관련이 그럼요. 되니까 이제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공약집에 또 내세우기도 했었어요. 사실 입장이 크게 갈릴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4대강을 두고는 이렇게 정권의 등락에 따라서 계속해서 입장이 완전히 180도 정부 부처가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4대강 사업 계속 했었던 게 맞다라는 감사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왜 나왔냐?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 추진하면서 16개 보를 건설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제 네. 물을 막아두고 또 뭐 물이 수심이 깊어지면 그걸 또 풀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이거는 좀 자연의 어떤 친환경적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다 보니까 뭐 녹조 현상이 많다 막 그랬죠. 뉴스에도 많이 이제 소개가 맞아요. 됐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건 그 당시에 이게 그냥 뭐 자연에 반하니까 원점으로 돌리자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다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환경부 산하에 이 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조사평가위원회는 기획위원회와 이제 전문위원회로 나뉘었는데 감사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부분은 이런 겁니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전문위원회는 이제 환경단체나 전문가 연합으로 구성이 되도록 했었는데 환경단체들,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들만 접촉해서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이제 뭐 위촉을 했으니 결과는 당연한 수순 아니었겠느냐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환경단체의 반발은요. 네. 일단 4대강 사업도 통치행위였고요. 이게 이 공약이었으니까 대통령. 그렇죠. 이걸 원점화 하겠다는 것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그럼 친자연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보호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환경단체랑 의논을 하지 어느 단체랑 의논을 하느냐라는 게 또 환경단체의 반발 내용이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감사 결과에 대한 파장이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은 일단 보를 해체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 이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거든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정부의 공약이나 시책을 할 때는 BC라는 걸 평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베네핏 코스트,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느냐를 당연히 수치적으로 그렇겠죠. 예, 산정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미래 예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건 그렇습니다. 일단 보 운영 기간의 이 수질의 차이 같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 정부에서. 그래서 보 운영 기간의 수질을 측정할 때 보를 운영한 기간 자체가 너무 또 짧기도 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수질이 나아질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산정이 어려운데 이걸 좀 임의로 좀 낙관적으로 봤다. 그래서 이 BC 수치를 뭔가 보를 해체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한 부분이 좀 맞지 않다. 객관적인 평가 잣대와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감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 관계자들조차 아쉽다고 지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감사원이요. 2달 동안 조사평가를 서둘러 놓고 정작 보해체 결정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맞아요. 예, 이게 환경부가 대통령 비서실에 왜냐하면 각 부처가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네. 환경부로서는 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주한 그렇겠죠.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에 대통령에 보고를 하면서 우리 내년 2월까지, 그럼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네. 12월에 보고하면서 2월까지는 그렇죠. 어떻게 좀 보호 처리 방안을 마련할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더라도 저희가 검토 시간이 좀 너무 짧은데요. 이건 어떡하죠? 그랬는데 실제로 어쨌든 마무리는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서둘렀으면 빨리 보를 해체하거나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보해체 방침은 실제로 2달 만에 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해체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추후에 의결이 됐는데 그건 2년 뒤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결단은 빨리 내렸는데 이게 아마 갱장현 토목공사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결하는 데까지도 좀 하세월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네. 되게 급하게 추진을 하다가 실질적인 업무 착수에는 왜 이렇게 늦게 한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해드리고 있긴 한데 이번 결과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감사 결과가 이제 또 나왔냐라고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게 왜냐면 이게 일곱 번째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일곱 분들이 번째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7번째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정권에 그러니까요. 뭔가 이 영향에서 감사원이 아주 자유롭진 않구나라는 걸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감사는 당연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어? 이건 괜찮아? 이게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은 있나? 이런 사전 감사 성격의 감사가 한번 처음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 말기니까 이게 설계 부실이다 뭐다 뭐 하여튼 문제 제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16개 보 중에 11개는 내구성이 부족하다.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질 악화가 4대강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라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의 감사 결과였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가서 3번째 감사가 나는데요. 그때는 이 수질 이런 그 자체보다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토목 건설업체들과의 담합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거를 굉장히 부풀리고 이걸 많이 받고 싶을 때 한 업체만 하면은 입찰에 당연히 그렇죠. 떨어질 거 아니까 담합을 한 거예요. 그게 다 처벌받고 막 이랬거든요. 실제로 부풀려진 공사비가 1조 원이 넘는다라는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감사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이거는 좀 제대로 정책 수립 없이 이 4대강 사업을 좀 급속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의 감사가 있었고 이렇게 정권마다 다른 감사원의 감사가 있다가 이번에 7번째 감사가 나왔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4대강 보해 존치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 이건 사실 좀 뭐 예상됐던 바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심을 이렇게 파지 않았냐라고 질책하기도 했고 그럼 그 질책을 다 받은 주무부처 장관은 그럼 대통령의 지시 사항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밑에 어떤 수심을 좀 많이 파고하는 거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또 전 정부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감사원 결과도 뭐 안 좋다고 나왔었는데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물 관리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좀 질책을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굉장히 좀 대치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정권에 따라서 이 4대강 보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문재인 전 정부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전 정부 지우개 성격으로 4대강 사업이 굉장히 추진할 만한 사업인데 그것을 되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수해로 이제 너무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맞아요. 정도예요. 배수 시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고 이 궁평 2 지하차도로 와달라고 지금 뚝방이 무너지고 있다고. 뚝방 바로 300m 옆에 있었거든요. 경찰이 궁평 1 지하차도로 갔어요. 1km 떨어진데. 그래서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집권 여당으로서는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충북도지사도 내가 빨리 간다라고 뭐 바뀔 상황은 아니었다. 그냥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간다고 뭐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공분과 비판을 돌리려고 하는 거다. 이래서 또 전 정부 탓을 하는 거다라고 이게 또 정치 쟁점화되면서 맞서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좀 참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중심에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치 좀 평행선의 문제로 또 다시 한번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4대강 가족도 연결되는 이제 문제이기는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이 홍수 피해를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골똘히 생각하는 게 정치권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었어요. 그쵸. 이 신림동에서는 이 지하에 살고 계신 새 모녀가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었고, 그래서 여러 이제 좀 정책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분들은 다 지상화하기로 했고요. 네. 대통령도 그때 재난재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상이변 탓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렇죠. 이변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정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꼭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면 산사태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런 산사태라고 보이는 매몰 사고를 보면 10군데 중에 9군데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야트막한 야산 정도인데 사람들이 인근에 논을 이제 가꾸느라고 개간을 한다거나 그래서 허물어져서 사실상의 인재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사태 이러면 산에 집중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말 촘촘하게 재해 재난 정책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는요, LG 일가 75년 만에 첫 상속 분쟁입니다. 75년간 지켜오던 LG 일가의 화합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5년 전 취임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 문제의 시작인데요.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LG는 이 가족들 간에 상속 분쟁이 없는 맞아요. 걸로 또 유명한 이제 그 재벌가이기도 했죠. 네. 그리고 특이하게 좀 요즘 시류와는 좀 안 맞긴 하지만 장자 상속 그게 있어서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아가신 구본모 LG그룹 선대 회장의 친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구본모 회장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기 때문에 입양을 한 거예요. 본인의 이제 그 형으로부터 입양을 했는데 이 부분과 그러니까 본인의 동생으로부터 입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딱 뭐 피가 섞였긴 했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5년 전에 구본모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과 관련한 자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상속재산도 그 당시에 다 이의 없이 협약서까지 만들었다는 게 지금 구광모 회장의 주장이거든요. 아마 그거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저렇게 나누기로 다 합의를 봤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속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양모신 거죠. 이제 네. 어머니와 두 여자 형제들이 문제를 삼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나눴냐면 돌아가신 구본모 LG그룹 회장의 이 LG와 관련된 주식은 구광모 회장이 거의 다 받는 걸로 정리를 하고 그거 말고 뭐 집이나 금융 투자를 하거나 뭐 이랬던 여러 가지 또 가외적인 자산이 그것도 한 5천억인가 되는데 그거를 두 딸과 이제 부인에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정리가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친의 유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우리가 협의는 해줬는데 알고 보니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진행된 재판에서 양측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어땠을까요? 네, 이게 첫 기일이 나온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막 유명한 대형 로펌이 각각을 대리하기도 하고 이제 율촌과 로고스가 대리를 하면서 이제 쟁점을 이제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구광모 회장 측에서는 이건 제척 기간이 지났다. 다툴 수 있는 시점 자체가 지났는데 뒤늦게 이게 뭐냐. 그리고 굉장히 짧게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뭔가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응대하지 않고 아주 소송의 요건조차 지금 그 허들을 넘지 못했다는 부분부터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기일에는 이거는 아예 소송의 대상조차 못 된다라는 이 어떤 주장이 가장 많이 공방으로 오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이 재판의 쟁점이 뭔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먼저 구본모 회장의 유언장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 유언장이 있는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구 회장님의 유언의 내용에 따라서 주식은 누가, 그러면 집과 금융자산과 뭐 부동산은 누가, 이렇게 나눠 갖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쓰기도 하고 사인도 하고 이랬던 건데 그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척 기간이 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가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가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안정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졌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언이든 어쨌든 상속재산 분할 협의든 LG의 주식과 관련해서는 구 회장한테, 구광모 회장한테 거의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 뒤집힌다. 소송에서 하면은 이 LG와 관련한 어떤 승계도 문제가 어떻게 생기죠. 될지 예,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이 재판의 향배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언급을 해주신 네. 것처럼 이 제척 기간 부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왜냐하면 모든 건 시효가 있잖아요. 처벌을 하는데도 공소시효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각 범죄마다 이 법정형에 따라서 시효가 정해져 있고 민사적으로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불법행위를 당해서 큰 피해를 봐도 3년, 10년이라고 해서 이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서는 못하는 거죠. 안 지 그렇죠. 3년 안에 이 두 가지 요건을 해야 되고 이제 각각의 사안마다 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소를 제기해가지고 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상속재산 같은 경우에 민법에 규정이 돼 있죠. 네. 민법 999조를 보면요. 상속 회복 청구권. 왜냐면 이 소송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거든요. 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아예 이 소송으로 다투질 못하는데 돌아가신 날로부터는 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의 없이 협의를 했던 날로부터도 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아, 설사 뭐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3년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하냐? 이것도 상당한 쟁점으로 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LG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하던데요. 여러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관련 기사를 봤더니 이게 따님들이 자기의 이 이복 남자 형제를 상대로 그렇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따님 중에 한 명의 남편이 이제 사모펀드 운영, 이제 금융과 관련한 이제 전문성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이제 고등학교 동기를 선임하고 이런 걸 보면 사실상 뒤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한 기사들도 나와 있고요. 또 LG가 하고 있는 다른 소송이 있습니다. LG CNS가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인데 비상장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금이 부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LG에서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기려고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기면은 한 10억 정도를 세금에서 돌려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10억이 이제 재벌가에서는 큰 돈은 아닌데 이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부과해가지고 부과된 세금인데 이 비상장 주식의 평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법원이 볼지를 또 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소송을 해서 그 뒷내막이 있다라는 언론의 또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LG가 여러 이런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 향후 법원의 결론에 따라서 정말 출렁일 수도 있어서 지금 뭐 LG 주식이 이 소송에 따라서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분석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LG 관련된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결과에 따라서 글쎄요,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불안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세기의 상속 소송이라고 불리는 이 LG 일가의 재판,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변호사님들도요. 아니 이거 다 제척 기간 지났는데 왜 문제 제기를 했지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 유언장이 있는 뭐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까 다퉈볼 만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을 또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소송 요건조차 이건 갖추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과연 법원이 할지. 그래서 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아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상당히 LG의 또 앞으로 향후 경영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인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